제2부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민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김민 교수님께서 청소년 세대의 특징 중심으로 분석을 해주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서 미래교육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돼야 되고 어떤 과제, 의제가 중요하게 부각돼야 될 것인지 우리 토론자 입장에서 이 의견을 자유롭게 좀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 의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사 학생 간 세대 차이 실태 및 학교 문화의 변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예측에 대한 토론이고요. 두 번째 토론 주제는 Z세대, 알파세대, 우리 김민 교수님께서 이 현재 세대를 규명했던 Z세대, 알파세대에 부합하는 교사 학습 방법 어떤 형태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 마지막으로는 Z세대와 알파세대 학생 정책 방향은 어떤 방향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설계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의제인 교사 학생 간 세대 차이 실태 및 학교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교사 간의 세대 차이 특성도 지금 김민 교수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학생 입장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세용 그 학생은 지금 대학생이죠? 네네네, 대학생. 예, 대학생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학생회장 경험도 있으시고 네네. 굉장히 학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교육의 문제도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인데 우리 어른들의 말을 좀 들어보시고 학생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발생, 신문물의 출현, 그리고 주류 문화의 교체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되게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의 주체인 학교에서도 이런 세대 차이를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교권이 굉장히 높아 엄격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폭행을 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학교는 완벽한 통제 아래에 교사가 주체가 돼 학생들의 목소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었다는 학교였다면 시간이 지나 현재의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선 이보다 더 나아가 학생과 교사가 공존하는 똑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점을 차이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의 개혁을 위해선 구조 개혁이 아닌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동 표준을 제시해야 되고 이거는 저희가 교사가 해야 될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속감을 형성해 집단에 대한 헌신을 촉진하고 정체감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의 주체가 이제는 학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세용 학생이 지금 현재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그 수준은 좀 높아졌지만 여전히 학생과 교사가 공존하는 그런 문화 또 어찌 보면 학생이 주체가 돼서 학교가 운영돼야 된다는 어떤 가치, 지향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교사와 학생 간의 세대 격차에서 극복해야 될 큰 방향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김민 교수님의 발표 결과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세대 차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 이 선생님께서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정말 저도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변에서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수업하기 너무 힘들다 요즘 그리고 정말 학생 생활 지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정년까지 정말 교직 생활을 정년까지 꽉 채워서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기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런 이제 성대교사들을 보는 경우가 저도 거의 이제 없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과의 이제 세대 차이가 커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나 이런 것의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하루 아침에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2000년대부터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들이 계속 이제 있어 왔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이것은 이미 이제 만연해 있다. 다들 이제 교사나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실 붕괴의 주요한 원인이 학생과 교사 간의 세대 차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요인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20년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요. 교실 붕괴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나서 근데 여전히 이제 세대 차이 이런 것은 아직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교사와 학생 간의 그런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민 교수님 이제 연구하신 중에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이 어른들과 우리는 의견 차이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격차가 계속 이제 있다 이런 것인데 사실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 세대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이제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세대 차이를 극복을 하고 아무래도 학교 문화가 학생과 교사의 이제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훈 선생님 입장에서 또 고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통제 문화가 있었던 시절에서 이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문화, 앞으로는 또 학생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이 공존해야 되는 문화까지 가게 된다면 선생님들의 역할 변화가 굉장히 변화가 클 것이다.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도전 과제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이걸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교사 학생 간의 세대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 교수님 어떠세요? 우리 토론자 네. 선생님들 의견 들어보시고. 네. 사실 아까 저는 확실하게 저 혼자 발표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까와 완전히 다른데요, 분위기가. 저는 사실 세대 차와 관련되어져서 교사분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에 좀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제 형제 얘기했잖아요. 저도 동생들이 교사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세대 차와 관련된 선생님들의 이중성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재미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갖지 못했던 재능을 또 내가 갖지 못했던 뭐 지위를 또 내가 갖지 못했던 역량을 내 아이가 발휘할 때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학생들이 내가 갖지 못했던 역량을 내가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재주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차이라고 본다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잠재성의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세대 차에 대한 발견, 그 관점을 발견을 하는 그 관점을 좀 다르게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아이들이 학교장에서 유독 자기 개성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표현하는 걸 위축하는 부분들도 같이 연결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변화가 좀 요청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올해 8월까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연구년을 보냈는데 아마 이제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풍토, 학교 문화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주제가 아마 1980년대 아마 그때 상당히 좀 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더니
프랑스 학교 교육 장면에서 이게 새로운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화제가 됐지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프랑스 사회에서도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부모 세대가 학교 교육 장면에서 학생 지도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정규 학교와 대안 교육이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서로가 소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고. 근데 요즘은 정규 학교 교육 과정과 대안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첩되어지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학교 교육의 변화를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생님들의 관점과 태도가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의 시스템의 변화도 뭐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변화라든지 풍토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토론 또 발표해 준 김민 교수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세대라고 한다면 보통 4, 50년 정도 그 차이에 의해서 세대라는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2000년대 이후부터는 뭐 10년 단위, 짧게는 뭐 5년 단위로 세대 구분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하고 세대 차이 느낀다고 얘기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하고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할 정도로 세대 간의 차이의 그 시간 간격이 굉장히 이제 조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X, Y 등등등 우리 김민 교수께서 세대의 어떤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안하셨듯이 굉장히 조밀하게 지금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맥락에서 세대 차이의 문제는 이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또 하나의 큰 의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대를 이해하고 새로운 교사학습 방법, 학교 문화 변화,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의제가 바로 지금 현재 Z세대, 알파 세대라고 규정되는 지금 현재 세대에 부합하는 교사학습 방법,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지 우리 김민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시고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대학에서도 배우고 계시고 또 고등학교 때도 학생 활동하시면서 많은 불만도 있었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과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이정원 선생님께서 또 그에 대한 답변도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는 현재 혁신학교를 재학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일반적인 그냥 중학교를 다녔어요. 혁신학교와 일반적인 중학교를 다녔을 때 확실히 달랐던 건 수업 방식이 너무 달랐었습니다. 일단 수업 자체에서도 제가 다녔던 혁신학교는 교사가 수업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국어 수업을 해요. 국어 수업을 하면은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것이다. 그러면 뭐 어떤 소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소설이 나왔을 때 다른 학교는 얘가 왜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 왜 이 상황에서 이 주인공은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아? 라는 문제를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얘는 이때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 왜 그랬을까? 약간 자신의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수업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수업 시간이잖아요. 수업 시간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결국에는 전체적인 학습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예전에 저희 그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은 어떠한 이론이 있고 딱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은 수학을 배울 때 뭐 확률과 통계를 배운다 했을 때 어떠한 공식이 있으면 딱 공식 하나 알려주고 어떤 문제 하나 딱 던져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조별로 수업을 했었는데, 그럼 조가 4개면 다 다른 답이 나왔어요. 아예 완전 다른 답. 심지어 이 답은 다 풀이 과정이 없던 답이었어요. 제가 느꼈던 건, 예전의 수업 방식은 효율성 극대화에서 이론을 주입하고 결국은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가치가 되는 거였고. 근데 그거는 과거에는 그런 수업 방식, 주입 교육이 효율성을 띄었겠지만 현재는 인재상이 바뀌었잖아요. 창의력이 무기가 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길러주는 그런 학습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미래의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그렇기 위해선 교사와 학생 간에 똑같은 수평적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수평적 구조라고 맨날 강조를 하시면서 막상 저희 학생들이 느꼈을 땐 수평적 구조라고 느꼈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어떤 교사들이 생각하는 수평적 구조는 어떤 것일지 궁금한 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수평적 구조는 학생들이 계속 세대 차이다 말을 하지만 사실 저희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가 빨라지고 그만큼 저희 현재 신세대들은 흡수력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빠르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더 빠른데 저희는 하나의 인격체로,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딱히 뭐 바라는 건 없어요. 근데 예전에 권위적인 그런 인식 때문에 넌 교사고 난 학생이다. 약간 이런 보호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대 차이라고 말하지 않나. 오히려 이런 벽을 허물고 수업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오히려 학생들이 좀 더 마음이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세용 학생이 수평적 그 학교 문화 구조 속에서 수업 방식, 나름대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 수업 방식을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업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핫하게 뜨고 있는 유발 하라리 뉴스도 얘기했지만 학생들한테 교사가 답을 원하지 말고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유도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육학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지향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 방식 보면은 다양한 답을 유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방식 그걸 배우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학생들이 수평적 구조에서 수업 방식도 좀 다양성을 띄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희들이 뭐 인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정훈 선생님께서는 현장에서 지금 이런 학생들의 요구 어떻게 우리가 더 좀 진화돼서 변해야 될지 좀 토론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제가 지금 이제 박재용 학생이 말씀 이제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지금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본인이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수업을 이제 받거나 이러실 때는 어쩌면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강의식이라던가 뭔가 주입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받아오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지금 이제 직접 중학교와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른 수업 방식을 이제 경험하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좋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직접 이렇게 느낀 경우인데, 사실 본인이 이제 어떤 수업을 받아왔는지가 어쩌면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어서 본인이 교사가 되었을 때도 그런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던가 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잠깐 들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아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식의 수업을 많이 받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방식을 많이 변화를 시켜가고 계시고,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이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나 이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이제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과정 중심 평가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수업에 이제 결과물만 이렇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가는 이제 과정도 중시하고 그 안에서 이제 협업하거나 이런 과정들도 다 중시를 하게 되고, 이제 굉장히 좀 더 많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해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모든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변했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는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학생 중심, 학생 참여형 수업, 뭐 프로젝트 수업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 방법 하나하나가 정말 다 각각이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말했듯이 학생을 인간으로 대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만나고 정말 학생을 정말 그 딱 중심에 놓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면 사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정말 학생들도 이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이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계속 말했지만 수평적 정말인 관계에서 이제 학생이라서 그냥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교육을 하면 그것을 그냥 받는 그런 객체가 아니라 좀 함께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문화가 더 이제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제 교사가 정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뭐 코치, 코디네이터 이런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문화가 더 정착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권위는 전문성에 의한 권위고 권력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저 이해를 했고요. 여전히 우리 교사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금 변화가 일어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브랜드 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교사학습 방법이 이제 현장에서 좀 차용돼서 좀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평적 문화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의 큰 과제이기도 하는데, 지금 생방송 중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토론회가 이 패널 토론 중간중간에 유튜브 채팅창에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김민 교수님의 강의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글이 주류가 있고, 토론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다 공감하는 그런 글, 그리고 학교가 변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교사학습 방법과 관련돼서 서화영 선생님이란 분이 이제 스마트 기기가 청소년 모두의 이 소통의 핵심 창구인데, 이 스마트 기기가 교육적으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김민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만 아주 잘하는 선생님도 계시죠. 근데 이제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의 역기능을 제대로 알고 또 미디어가 갖고 있는 순기능을 제대로 알면 미디어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또 그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교사학습 장면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전략과 개입의 방법, 스킬 같은 거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미디어가 보내는 메시지가 참인지 거짓인 거를 판별하는 최후의 판별자가 본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자기의 결정권과 그 판별의 능력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 건가. 사실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은 아이들이 더 뛰어나거든요. 다만 그 메시지가 왜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본인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아이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이게 사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 최근에 학교 교육 장면에서 도입이 됐습니다만, 이런 어떤 조금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세부적인 교육 과정이나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교사학습 방법과 관련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역자원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교사학습 장면에서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활용 능력이 훨씬 크죠. 리터러시가 큰 반면에 판별한 능력은 이제 선생님과의 코어워크가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의 다양한 부분들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또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유도하는 선생님들의 역량도 미디어 리터러시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훈 선생님께서도 아까 교사의 입장이 이제 코칭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김 교수님께서 미디어 리터러시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오듯이 우리 학생들, 이제 요즘 세대의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이 도구가, 또 그 채널이 과거와 같이 문자나 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미디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그림 파일 형태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의 우리의 수업 방식 같이 그냥 문자 해독하고 그걸 해석하고 분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지하는 인지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사 학습도 엄청나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현장에 이 큰 개혁 중에 하나가 교사 학습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의 인지 구조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큰 패러다임 변화를 같이 고민해야 될 하나의 큰 의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선생님들의 코칭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토론이 시간이 좀 길게 진행이 돼서 좀 빨리 진행한다면 마지막 의제,
Z세대, 알파세대 학생 정책 방향은 워낙 큰 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확한 방향을 설정한다는, 이 자리에서 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소망성을 갖고 얘기하신다면 앞으로 학생 정책 국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소망성 중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는 여기서 와서 학생 정책 방향에 대해서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학벌주의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학벌주의와 이어지는 뭐 대학교 입시, 어차피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기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학 진학은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이고 상위권 대학은 어떻게 보면 취업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어진다는 약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원래 본래 대학의 취지는 학습이 부족함을 느껴 더 배우고 싶은 사람 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코스인 사람만 원래 그 가야 하는 걸로 원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을 가야만 꿈을 이룰 수 있다. 약간 이런 문화가 좀 많이 깔리는 상황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주입식으로 계속 받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계속해서 경쟁심만 계속 유도가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넌 나의 경쟁자야. 같이 가는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 경쟁자라는 인식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주의가 되게 심화되는 것도 있고 학생은 본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입식 교육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의지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의 끝은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넌 꿈이 뭐야 하면 난 유튜버를 할래 또는 그냥 회사는 갈래 뭐 대학 잘 가는 게 꿈이야. 진짜 제 친구도 다 그랬고 제 아래 후배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되게 굉장히 괴리감을 느꼈고 미래의 교육 정책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수업으로 수업을 전환을 하고 대학의 경우에서도 전문 과정이 필요한 뭐 의대나 간호학과 같은 이런 특수한 전문직에 대해서는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대학에 지금 불필요하게 많기 때문에 축소를 좀 했으면 좋겠고 불필요한 학과는 폐지를 하고 미래의 새로운 산업에 대한 학과를 개설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수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시행 중인 과목 선택제라는 게 제도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좀 듣고서 의아했습니다. 과목 선택제면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결국에는 학생들 선택권을 주고 역량을 길러봐라 이런 취지로 했던 걸 알겠는데 사실 결국엔 이것도 이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과목 선택제가. 근데 저희는 미래에는 이론보다는 실무 능력을 되게 평가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언어회화든가 또는 그 실무, 예를 들면 목공이면 뭐 그런 거 배운다든가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미래에 대해 효율적인 거지. 똑같이 이론을 배운다? 그냥 학생들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택하네? 그건 또 공부네? 이론이네? 또 쟤는 나의 경쟁자야? 동반자가 아니네?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개인주의이 심화되는 거고 학생들은 더 서로를 적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던 거죠. 사실 제가 그리고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수시고 정시고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학교의 문화도 바뀔 수가 없어요. 교사와 학생들 결국에는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 존재가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어떻게 보면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입시제도가 변화와 함께 입시제도가 변한다면 동시에 오히려 학교도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과목교육 선택제 같은 이런 건 좀 취지와 다르게 어긋났기 때문에 완전 이번엔 이론보다는 실무에 집중하는 그런 학습법이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듣긴 했습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건 확실히 대학 입시는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너무 예정에 멈춰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세훈 학생이 지금 보니까 정록수 선생님, 진희쌤, 우리 학생, 곧 졸업한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해라. 그리고 핵심적인 지적을 해줬다라고 이제 우리 이 채팅창에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부분이 아마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교사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또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얘기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학벌주의 구조에서 점수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지금 학교의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프로그램 개선이나 또 역량 중심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점수 경쟁 아니냐, 이걸 어떻게 협파할 것이냐, 결국 대학 입시 문제인데 대학 입시 이전에도 우리 학벌주의에 의한 노동시장의 구조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내부에 있다기보다도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학벌 중심의 고용구조, 이 부분이 함께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계도 깊이 알고 있는 문제점인데 이게 쉽지 않은 의제인데 우리 청소년 입장에서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이정훈 선생님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네. 저도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사실은 위에서 계속 언급이 되었던 뭔가 교사와 이제 학생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교수학습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그게 왜 변하기 힘든지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뭐 입시 제도라던가 이제 그런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런 구조 속에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결국 원하는 것은 입시 제도가 바뀌면 교수학습 방법도 바뀔 수가 있고 학교 문화도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언급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그 목표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아까 계속 말했던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게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학교 교육의 이제 목표가 정말 미래 교육, 미래 인재를 정말 양성해내고 공동체적인 인간, 인본주의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정말 학교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화도 바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육 과정에서나 모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문화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문화 속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이나 수업이나 그런 교육 활동들이나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 이제 지식 전달에 초점이 맞춰지면 정말 딱 교과 수업만 정말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수업 이외에 일어나는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창체 활동이라던가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그런 활동들이라던가 그런 많은 것들이 더 강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말 미래교육이라는 목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 활동들이 이렇게 수렴되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대 간의 어떤 이 가치 차이, 갈등, 또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문화라든지 교수학습 방법 등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학생과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 박세용 학생이 얘기했던 학벌 중심의 사회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 교육계에서 세대를 이해하고 학생을 이해하고 또 우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대학 입시라고 하는 제도 또 학벌 중심의 고용 구조 이것이 혁파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학교 내에 노력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요구했던 이 학벌 구조의 문화 이 부분도 우리 국가 차원에서 국가 의제로 당연히 지금 의제화시켜서 이 개혁해야 될 큰 주제로 다시 한번 이 토론회에서 새로운 의제로 부각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 또 지금 패널 지금 유튜브 창에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다 공감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토론자나 발표자 선생님들의 그 의견에 공감하고 또 우리 학교가 변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별도 의견 더 많은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 소개하고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오늘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께 오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욱 심화되고 확장돼서 오늘 던져진 의제에 대해서 또 한 번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다른 공간에서 이 주제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세부 의제와 관련해서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다양한 채팅창에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안내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 그리고 정책 제안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참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좀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더욱더 교육 개혁과 관련된 또 담론 정책 의제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2020년 제4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